쌍방이 재고하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사태가 한국이 일본 이탈을 단번에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하였고 지금의 번영을 얻게 되었는데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1960년대에 가공무역 경제 발전 모델을 선택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옳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점에 한국은 양질의 노동력 이외에 두드러질 만한 것을 가지지 못했었지만 당시 이미 풀세트형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일본을 통해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을 많이 수입하여 이것을 가공 수출하여 발전해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중간재는 한국의 산업 생산 체제 속에 깊이 내장된 이후에 한국의 고도 성장을 지원해 왔으며 이후 한국이 만드는 제품은 점차 고도화되어 갔지만 일본이 중간재를 공급하는 구조는 지금도 계승되어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한국의 대일 의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한국이 중간재의 국산화를 서서히 진행해온 데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한일 양국이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을 추진해온 것과 일본 경제의 침체의 영향으로 일본의 중간재 산업이 약화된 것이 그 요인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은 한국으로의 수출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지만 일본 국내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 무게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이렇게 한일 경제 관계는 한국의 일방적 대일 의존에서 상호 의존으로 그 성격이 점차 바뀌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한국이 국산화 및 제3국으로부터의 조달로 전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일본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것을 크게 줄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는 품목들은 주로 고품질 제품으로서 조달처 전환이 어려운 필수적인 중간재 제품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가 쉽게 조달 가능한 중간재가 아닌 반도체와 관련한 고품질의 정밀 제품을 수출 통제 강화로 지정한 것은 일본 의존도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든 한국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노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의 조치가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의 한국 수출을 즉시 중지시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격렬하게 반응을 보인 것이 바로 이 핵심을 저격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현재 일본 정부가 일부 안건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수출 우대 국가 제외로 한층 격화되고 있는데 부품과 소재에 대한 국산화 정책을 비롯해 WTO 제소와 일본의 방사능 오염 우려 표명 등의 대항책과 민간 차원에서도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및 방일 여행 자제 등의 움직임이 있고 북한과의 연계 등의 비책도 일본에서는 거론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시도들의 대부분이 불발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필자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며 본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본이 이번에 저지른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는 한국의 민족적 자존심을 자극하여 그들이 단결하는 힘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난제들을 거뜬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준 한국 특유의 힘인 돌파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적인 설득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고 일본의 새로운 조치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이번 한일 분쟁을 통해 한국에서는 대일 의존에서의 탈피가 민족적 구호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지난 30년간 소의 걸음처럼 천천히 진행되어 왔던 부품 및 소재의 한국 국산화가 단번에 진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합니다. 불매운동과 방일여행 취소도 대일 의존 탈피의 맥락에서 더욱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이번 한일 분쟁을 계기로 한국 경제의 방향이 크게 변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필자가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는 1997년부터 98년 사이의 아시아 외환 위기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경이적인 회복력을 보았기 때문이라며 외환 위기 때는 금모으기와 외화 현금 회수 및 절전 등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기업들은 수출에 힘쓰면서 그 결과 한국은 IMF의 긴급 대출을 앞당겨 갚는 쾌거를 이루었고 리먼 쇼크 때도 삼성전자 등이 이전에는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었던 개발도상국 시장 개척에 성공해 많은 선진국들에 앞서 V자 회복을 이루었던 점이 바로 그 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한국이 가진 돌파력에 버팀목이 될 만한 것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정교함이라며 지난 4월 11일 WTO에서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고 분쟁 처리 소위원회가 판단한 것을 한국이 뒤집어 일본이 역전 패소당한 것과 위안부 문제로 일본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열세에 처해 있는 것도 한국의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제 여론 공작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이어갑니다. 또한 이번 한일 분쟁에서도 WTO의 판결이 일본이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결론이 나고 방사능 오염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확산되는 등의 영향도 일본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번 한일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험악해지고 있기에 양국 정부가 정치적 해결을 도모할 임계점을 크게 넘어버린 감이 없지 않지만 한편으로 한일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도 모를 대폭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사람들이 냉정함을 되찾아야 할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범기 혹은 침략의 상징이라고 비판하면서 유사한 디자인들까지 클레임을 걸고 있다며 우익 언론스러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일본의 언론인 니테라는 올림픽에 우길기 반입을 허용한다는 조직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일본 제국과 군국주의의 상징을 평화의 제전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은 어리석다며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우길기 자체는 어떤 정치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엉터리 논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길기는 명백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이 침략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평화의 제전을 표방하는 올림픽에 우길기를 반입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를 간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모리 요시로 회장과 아베 총리는 모두 극우 사상의 동료들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닐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축구 경기에서 일본의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서포터즈가 한국의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경기에서 우길기를 내걸었을 때 아시아 축구연맹이 우길기를 개양하는 행위는 인종이나 정치적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가와사키 구단을 처분했었고 이 처분에 대해 머리가 나쁜 일본 우익들이 반발했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익뿐이라면 괜찮지만 무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우익들의 망언 수준의 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강변해도 우길기가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길기 정당화는 아베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우길기가 국제적인 행사 장소에 반입되는 것은 용서될 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사의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서 우길기를 쓰겠다는 것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이죠. 서경덕 교수는 이에 대해 개인 SNS를 통해 그냥 앉아서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이번 도쿄올림픽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언급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아베와 일본은 사회적 규범에 의거한 겉모습을 의미하는 다태